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주입니다. 전 세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비상입니다. 지난해 8월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고요. 한국에서는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첫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된 북한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 당국은 방역 협조를 요청한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기대를 모았던 스웨덴에서의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비핵화 협상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배 대표님과 함께 북한 안팎의 정세를 짚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국에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네. 치료제가 없는 질병이라 더욱 무섭게 다가오는데요. 네. 현재 한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돼지열병 지난달 17일 경기 파주시에서 첫 번째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까지 경기 북부에서만 총 13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파주시와 인천, 강화군 각각 5건씩 발생했습니다. 제일 많이 발생했고요. 강화군 관내의 돼지 3만 8천 마리가 모두 지금 현재 살처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군 같은 경우는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한 조건 없는 100% 보상 그리고 국비로 다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김포에서도 2건, 연천에서도 1건 이렇게 해서 13건이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제 충남에서 갑자기 저 남쪽으로 가서 충남에서 지난달 29일 날 홍성군 광천읍에서 첫 번째 의심 신고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음성으로 판명이 됐어요. 근데 돼지열병이 아니라는 거였고요. 네. 이것을 이제 국민들이 이제 걱정스럽게 지켜봤는데 남한에 있는 돼지 사육 농가 돼지 가운데 240여만 마리가 바로 이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전국 22%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돼지열병이 발생했었다면 아마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현재는 아닌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현재 이제 전문가들은 돼지의 혈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분변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내장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돼지열병 감염체들이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에서 임진강이 연결된 지역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역에 있는 돼지들이 이동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적극 해서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것이 특히 충청 이남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방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돼지 흑사병이라 불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어떻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건지 감염 경로가 궁금합니다. 글쎄 일단 지금 13건이 발생한 장소를 쭉 보면 일단 첫 번째 발생했던 곳이 지난 2일 날 연천군 비무장지대 근처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야생 멧돼지가 죽어 있었는데 그 혈액을 채취해 보니까 이게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꾸준히 이 옆쭉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오면 그 임진강을 끼고 도는 그 지역을 통해서 꾸준히 위아래로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멧돼지가 처음 발견된 곳이 우린 측 남방 한계선 전방에서 한 1.4km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북에서 매우 가까운 이런 지점이고요. 비무장지대 중간을 잇는 군사 분계선으로부터도 한 600m 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북쪽과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북쪽에서부터 아래로 조금씩 강을 따라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북에서 온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난 몇 달 동안 북에서 돼지열병이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감염 경로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이 육지로 분계선을 넘어온 돼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바다나 강을 타고 돼지가 흘러내려오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지 사체 같은 게 흘러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가능성은 대체로 높아 보인다는 것이 당국의 진단이고요. 그러나 구체적인 감염 경로를 현재 확실히 조사를 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북한에도 돼지 열병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평안 북도에서는 돼지가 전멸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현재 북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에서는 지난 5월에 세계 동물보건기구의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에 77마리가 폐사했다고 처음으로 발병 사실을 보고를 했습니다. 아마 돼지열병으로 인한 폐사로 그렇게 보고가 된 것 같은데요. 네. 그 뒤로 이제 북한 전역에서 이제 돼지열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최근 저희 데일리 NK가
평안도 지역에 있는 수의 방역 관계자의 이제 증언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올해 8월 말까지 평안남도에서만 56건의 돼지 열병 발병 사례가 중앙비상방역위원회에 공식 보고가 됐다. 이런 거고요. 협동농장 종축 작업반과 구경 목장, 그다음에 개인 부업 축산 등에서 16마리의 돼지가 폐사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지난 1월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꽤 지났어요. 10개월 전에 이미 북한에서는 돼지 열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말쯤 전국의 모든 행정구역에서 그 돼지 열병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미 북한에서는 사실 전 지역에서 5월쯤부터 이미 전 지역에 확산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 중에 돼지 열병 발병이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자강도, 그다음에 평안북도, 신의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아마 중국 쪽에서 넘어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현재는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함경도와 평안남도, 황해남도 등에서 수개월 만에 질병이 퍼져서 전체 사육돼지 개체수의 약 40%가 피해를 봤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북한 돼지의 40%가 만약에 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살처분됐거나 사망했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아마 엄청난 피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지열병이 발생했을 경우 살처분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럼 북한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사실 북한 당국도 그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관련 축산 근무자들에 대해서 지난 추석 명절에 성묘도 금지시키고 이동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발병한 돼지를 살처분하고 뭐 여기도 똑같죠. 그다음에 유통 전면 금지 돼지고기, 그다음에 발병 지역 인원 이동 차단, 그다음에 해외 수입 약품 소독제를 도입해 가지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약간 좀 저희하고 좀 다른 점은 내부적으로는 발병 사실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가 그 방역의 핵심인데요. 네. 어디에서 얼마가 감염됐다. 그래서 빨리 차단하라 등등등 이것을 전 국민적 차원에서 알리고 공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오히려 정보를 통제하고 있어서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 좀 저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북한 전역에 40%나 이 피해를 봤다는 것은 이것도 한 몫을 한 게 아닌가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걱정스러운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키우던 돼지가 이제 폐사하는 이유, 감염된 정황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보를 정확히 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관계 당국자들은 알지만 일반 주민들은 그걸 어떻게 대응을 못한 채 더 확산되는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은 조금 저희들이 보기에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북한의 소식통이 저희 데일리 NKO에 알려온 소식인데 예전에 조류독감이 한참 돌았었을 때 병 때문에 닭들이 이제 다 병으로 죽고 하다 보니까 그냥 땅에 다 묻었다는 거죠. 살처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사람들이 그것을 몽땅 파서 다 그냥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주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그런데 그거 먹고 죽었다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열병 때문에 돼지를 파묻어도 아마 사람들이 파서 먹어버릴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주민들이 그 문제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번에 돼지열병 소식에 대해서도 이제 전하는데 북한 TV에 그런 장면이 나왔나 봐요. 이제 외국인데 길바닥에 돼지가 죽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것을 파묻었어 폐사를. 근데 이제 그것을 그 외국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꺼내서 그걸로 소시지를 만들었다는 내용의 TV 방송이었대요. 근데 아마 북한에서도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도 그걸 파서 먹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우려를 하는 북한 주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병이 걸렸다는 소식이 그래도 아름아름으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럼 빨리 잡아서 얼른 먹어야겠다고만 생각을 한대요. 살처분 되기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현재 북한 당국이 대응하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러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한국 정부는 지난달 남북 접경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소식을 접한 후에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통해 방역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한국 측 제안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응답이 없었던 거죠? 글쎄요. 일단 통일부가 지난 18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공동 방역 협력 제안을 했는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어, 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북측의 반응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 상부로부터 특별한 반응이 없다는 얘기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국방부도 사실 최근 그 돼지열병이 발병한 경기도 연천 중부 일대 비무장지대 내에서 헬기를 투입해서 지금 방역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북이 공동으로 만약에 한다면 북한 내 확산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남한으로의 유입도 차단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현재 그게 안 된 상황입니다. 자, 이것이 왜 그런지는 저희들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 북한 당국이 아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 당국은 이것을 공개하고 그 방역 대책을 전 국민에 나서서 공개적으로 방어하고 그다음에 감염 경로를 차단하고 이런 활동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한에서 이런 제안을 해도 이 제안의 어떤 심각성, 중요성에 대해서 남한 당국처럼 크게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남한에서는 사실 이것이 조금만 감염돼도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국가의 네. 정책 문제로 되고. 근데 북한에서도 그게 뭐 소홀한 뭐 아주 하찮은 문제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대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쉬쉬하면서 일반 주민들은 대응이 잘 안 된 채 오히려 감염이 막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공동으로 대응했다면 조금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네. 아마 북한에서도 40%나 지금 폐사됐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피해율을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적으로 발병되면 아무래도 한반도 축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네, 이번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특별한 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열병이 걸리게 되면 거의 100%가 폐사될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러스로부터 돼지를 격리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염병 실태를 파악하고 확산 단계별로 방역 대책도 이제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파주 지역하고 이제 김포 지역 이 지역이 현재 지금 주로 감염된 지역인데 여기 돼지를 전량 수매를 해가지고요 정밀 검사를 다 한 뒤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는 살처분을 하고 그다음 감염되지 않은 돼지는 빨리 도축해서 출하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대책은 대단히 적극적이죠. 뭐 아예 그냥 다 수매를 해서 감염 경로를 다 가려내고 살처분하고 도축하는 식으로 해서 아예 그 바이러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화제를 좀 전환해서요. 북미 네네.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양측이 비핵화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좀 기대감이 높았었는데요. 네네.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네. 양측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봐야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 당국이 당일날에는 결렬됐다고 직접 표현을 했잖아요. 당일 오전에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요. 김명길 대사가 점심 시간이 되고 나서 회담장으로 돌아가지를 않고요. 북한 대사관으로 그냥 바로 갑니다. 그래서 북한 대사관에서 뭔가를 잠시 논의하더니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대사관에 들어가서 한 30분 만에 와서 성명을 발표했고 그 성명의 내용은 결렬이었습니다. 회담 결렬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리고 책임을 미국에 넘기고 결렬을 선언했죠. 근데 이제 그 며칠 뒤에 북한 당국에서 성명도 냈고요. 그다음에 그 김명길 대사가 북한으로 도착하는 내내 이제 중간중간에 의견 표시를 해왔어요. 근데 그 의견 표시의 핵심은 미국은 새로운 제안을 들고 나오지 않았다. 이런 거였고 또 두 번째 밝힌 내용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지 않는 한 회담이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마지막 하나 주목할 점이 그런 점이에요. 아마 이 대목에서 이제 뭔가 협상이 어려웠겠구나라고 짚히는 대목인데 북한이 지난 하노이 회담 때 2016년, 2017년 그 제재가 시작된 항목 가운데 5가지 항목의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핵심적인 항목이에요.
석탄이라든가 뭐 지하자원과 관련된 네. 수출 이게 이제 북한 당국의 주요한 통치자금 항목들이거든요. 이것을 전면 제재했는데 그걸 풀어달라는 요구를 했었어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풀어주면 사실상 제재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그 네. 제재를 전면 해제하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아무런 구체적인 핵 폐기를 위한 조치도 안 한 조건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회담은 결렬됐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북한이 뭘 얘기를 했냐면 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추가로 유엔의 대북 제재 항목 말고 미국이 하고 있는 15가지 제재 항목 그동안 지금 계속 되고 있지 않느냐. 이 제재 항목의 해제를 우리는 원한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북한은 사실 유엔에서 하고 있는 그 본격적인 제재, 핵심 제재 5가지 플러스 이번에 미국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15가지 제재도 풀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핵실험도 하지 않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의 독자 제재를 풀어달라. 아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외교가에서는 지금 그런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런 대목이 북한과 미국이 뭔가 적극적으로 회담을 하기에는 어려웠던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그러다 보니 즉각 결렬을 선언한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은 2주 내에 협상을 재개하자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협상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재개 문제를 놓고 이렇게 입장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사실 그동안에는 북미 간의 협상을 하면서 가장 큰 입장 차이가 방법론 차이랄까요? 접근 방법. 그러니까 미국은 비핵화를 하겠다면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지금 있는 핵시설과 핵물질도 분명히 먼저 밝혀라. 그리고 이 핵시설과 핵 무기를 언제 어떻게 폐기할 건지 구체적인 시간표를 내놔라. 그러면 그거에 맞게 중간중간에 우리가 보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구체적인 핵시설과 핵무기를 밝히고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하라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은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이만큼 포기하면 그 대가를 이만큼 달라.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이만큼 폐기하면 또 미국도 이만큼 대가를 보상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단계적 동시 해법을 북한은 늘 제시를 해왔는데 이게 서로 좀 잘 안 맞아서 그동안 협상이 안 됐다. 이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접근 방식의 차이를 놓고 두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은 약간 양보할 의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 동시적 다만 목표는 분명히 하자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은 여전히 아마 반복했을 것 같고요. 북한은 이번에 새로운 제안을 아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핵실험도 중단했으니까 미사일 발사도 안 했으니까 일단 그거에 대한 보상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의 입장 차도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채 또 북한은 또 새로운 입장, 미국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또 새로운 입장까지 제시를 하면서 협상이 더 난항을 겪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것을 2주 내의 협상을 지금 다시 하자고 스웨덴 당국이 중재 제안을 했고 미국은 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였는데 북한은 이런 식이면 2주 내에 과연 미국 입장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이렇게 회의적 반응을 내놨거든요. 그러나 완전히 우리는 안 하겠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안 하겠다는. 미국이 입장을 바꾸면 우리는 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은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넌지시 짚었지만 미국이 아마 생각을 바꾸면 북한도 받아들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근데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2주 내에 다시 실무 협상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아예 접근법 자체가 다른데 그렇죠. 네. 이 입장 차이가 좁혀질지 좀 의문이 드네요. 북한은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뭐 끔찍한 사변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네.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도 열어뒀는데요. 향후 협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번 실무회담을 통해서 양측의 입장을 좀 좁히고 그다음에 실마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조금 더 복잡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될까? 그리고 역시 실무회담으로는 안 되는가? 김정은과 트럼프는 그냥 각자 서로 만나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으로 지금 직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북한이 이렇게 좀 더 초강수를 둔 거거든요.
오전 회의만 딱 해보고 나서 그냥 예전에 하노이 회담 때 트럼프가 그랬던 것처럼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김정은을 매우 난처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번 회담도 약간 그거에 대한 보복성 느낌도 있어요. 이렇게 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너희들도 박차고 나와서 미국에 똑같이 한번 복수를 해달라. 아마 이런 모양새까지 약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드디어 꺼냈어요. 그렇다면 트럼프는 계속해서 그걸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네. 내가 들어서고 나서 내가 김정은과 만나고 나서 핵실험이 안 되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 안 쏘고 있다. 이걸 늘 트럼프가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딱 꺼내든 거죠, 북한이. 그래? 그러면 우리 핵실험 할지도 몰라. 미국이 안 바꾼다. 장거리 미사일 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좀 더 강하게 압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쏠 거냐 말 거냐가 이제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쏠 거냐. 얼마 전에 장거리 그 SLBM이라고 해서 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쐈거든요. 근데 이것은 미국에게는 상당히 큰 자극입니다. 잠수함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00km 정도 이렇게 태평양으로 가서 미사일을 쏘면 본토가 닿습니다. 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말은 안 했지만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을 쏜 것과 내용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극을 지금은 잠수함에서 그냥 대충 쐈지만 중거리 미사일을 쐈지만 장거리 미사일을 진짜로 한번 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걸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이걸 받아들일 거냐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전문가들은 왜 북한이 이렇게 다시 강하게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말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성과를 내지 않으면 대선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최근에 막 그 탄핵 정국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마음이 급할 거라고 북한은 믿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측은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가 성과를 내서 내년 대선에 당선되기 위한 카드는 꼭 북한 카드만은 아닐 거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카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이 도를 넘게 도발한다면 트럼프가 그거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쫓겨가지고 가짜 또는 가짜 협상 또는 실제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서 구체적인 뭔가를 확보하지 못한 채 그냥 협상해주고 제재를 푸는 이런 식의 협상은 아마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대선에서 더 위험해진다.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북미 협상은 언제나 전망이 너무 어려워요. 두 사람의 스타일도 대단히 즉흥적이기 때문에 솔직히 전망해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래도 북한이 핵을 보유한 채 핵 포기를 흉내만 낸 채 제재를 해제하는 식의 그런 협상을 아무리 강력하게 협박을 해서 그런 협상을 따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북한은 그런 것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핵 포기 의지를 분명히 하고 핵 시간표를 먼저 제시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미국도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 그리고 적극적인 경제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까지 번진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와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